미생물 사냥꾼 크루이프 지금 이 미리 나온 게임 13명의 미생물 사냥꾼에 대한 이야기를 쭉 보는 중에 지금 코후의 이 결핵균 사냥, 교활한 살인자에 비하면 탄저균은 비교적 발견하기 쉬운 편이었다. 크기도 컸고 죽기 전의 병든 몸속에 있었다. 그러나 결핵균은 전혀 달랐다. 많은 연구자들이 차지를 했지만은 헛수고였다. 가장 예리한 눈을 가졌던 레벤후크가 수백 개의 병든 폐를 관찰했다고 해도 결코 찾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스팔란차니의 현미경은 이 교활한 미생물을 찾을 수 있을 만큼 좋지 않았을 것이다. 파스텔도 찾으려 했지만 정밀한 방법을 몰랐고 또 이 암살자의 정체를 밝힐 만한 인내심도 없었을 것이다. 결핵에 대해 알려진 것은 그 원인이 어떤 종류의 미생물임에 틀림이 없다는 것뿐이었다. 결핵이 병든 사람으로부터 건강한 동물에게로 전염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이 많은 프랑스인 빌맹이 이 분야의 개척자였고 브로츠 화프의 훌륭한 교수인 코하임은 폐병 환자의 병든 폐 조직 조금을 토끼 안구의 전실에 넣으면 결핵에 걸린다는 것을 발견했다. 코하임은 거기서 국소적인 병변인 결핵 결절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것은 마치 창문을 통해 자라는 병을 보고 있는 것처럼 이상하고도 영리한 실험이었다. 코흐는 콘하임의 실험을 자세히 연구했다. 이것이 바로 내게 필요한 것이다. 사람을 실험동물로 쓰지는 않지만 원하는 대로 동물을 결핵에 걸리게 할 수 있다. 결핵을 연구하고 원인 미생물을 찾을 수 있는 진짜 기회다. 분명 거기에 미생물이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코우는 연구를 시작했다. 그의 논문을 읽는 사람들은 전율시키는 냉정한 방식으로 모든 일을 해나갔다. 36살의 노동자로부터 첫 번째 시료를 얻었다. 그 사람은 3주 전에까지 아주 건강했는데 갑자기 기침을 하고 가슴을 관통하는 통증을 느꼈고 몸이 글쎄 그대로 녹아 없어지는 것 같았다. 나흘 후에 그 불쌍한 사람은 병원에 입원했고 수수께끼같이 결핵으로 사망했다. 그의 모든 장기는 회색 낀 노란 좁쌀 같은 작은 반점으로 덮여 있었다. 코흐는 이 위험한 시료를 가지고 혼자 작업을 했다. 레플러는 디프리아의 원인균을 쫓고 있었고 가프키는 장티푸스의 원인을 찾느라 바빴기 때문이다. 한편 코흐는 가열한 칼날 2개로 그 죽은 사람의 몸에서 얻은 노릇스러운 결핵 결절을 쪼개 뭉개서 조심스럽게 갈아서 작은 주사기에 넣은 다음에 수많은 토끼의 눈과 여러 무리의 긴 피부 밑에 주사했다. 그런 다음에 동물들을 깨끗한 우리에 넣고 정성껏 돌보았다. 동물들이 폐병 증상을 보이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그는 죽은 노동자의 몸에서 얻은 병든 조직들을 가장 좋은 현미경으로 관찰했다. 며칠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수백 배를 확대하는 가장 좋은 렌즈로도 건강했던 폐나 간이 망가진 것밖에 볼 수 없었다. 만약에 여기에 결핵균이 있다면 그것은 아주 교활해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볼 수 없을지도 몰라. 하지만 나는 매우 강력한 염색액의 조직을 염색할 것이다. 그러면 그 균이 보일지도 모르지. 날마다 코우는 죽은 노동자에게서 얻은 조직을 갈색, 파란색, 보라색 그리고 온갖 무지개 색으로 염색했다. 실험의 각 단계마다 그는 두 손을 소독제인 염화 제2수은 용액에 담갔기 때문에 손이 검게 물들고 쭈글쭈글해졌다. 결핵 결절로부터 얻은 위험한 재료들을 깨끗한 유리판에 조심스럽게 문질러 강력한 파란색 염색액에 속에 넣어 여러 시간 넣어 놓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그는 염색액에서 표본을 꺼내 현미경에 놓고 초점을 맞췄다. 회색빛 안개를 벗어나면서 이상한 모양이 나타났다. 여기저기 흩어진 죽은 폐세포 사이로 아주 작은 가는 간균들이 모인 이상한 덩어리가 보였다. 파란색으로 염색된 것이었다. 그것들은
너무 가늘어서 크기를 짐작하기도 어려웠다. 1만 5천 원의 1인치도 안 됐다. 아, 아름답구나. 저것들은 탄저견처럼 일직선이 아니구나. 조금씩 구부러져 있어. 가만, 여기는 엄청난 덩어리가 있네. 마치 담뱃갑에 든 담뱃깨비 같아. 아, 여기 폐세포 안에는 외톨이 악마 한 마리가 있군. 혹시 내가 계략권을 벌써 찾은 건가? 코어는 즉시 그 노동자의 몸 곳곳에서 얻은 결절을 염색했다. 모든 곳에서 파랗게 염색된 그 가늘고 구부러진 막대의 견들이 보였다. 그가 수천의 병들거나 건강했던 동물들과 사람들의 조직에서 보았던 것과는 다른 이상한 균이었다. 그때 그가 접촉했던 기니피그와 토끼들에게 안 된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기니피그들은 힘없이 우리의 한 구석에 몰려 있었다. 윤기 나던 털은 헝클어졌고 탄력있던 몸은 뼈만 남았다. 열이 났고 뛰놀던 것은 멈췄으며 맛있는 당근과 건초를 무관심하게 쳐다보았다. 그리고 한 마리씩 죽어갔다. 코어의 호기심과 고통받는 인간들을 위해 그 순교자들이 의식 없이 죽자 이 미생물 사냥꾼은 그것들로부터 해부판에 꽂고 염화 제2수원으로 털을 적신 후에 멸균된 칼날로 정확하게 세심하게 배를 열었다. 코어는 그 불쌍한 동물의 체내에서 노동자의 몸 안에 가득했던 것과 같은 굵길해 보이는 회색빛 노란 결절들을 발견했다. 코어는 그것들을 파란색 염색 액 속에 집어넣었다. 모든 결절에서 죽은 노동자의 폐를 염색했을 때 코어를 놀라게 했던 그 끔찍한 구부러진 막대기 모양의 균이 발견되었다. 찾았다! 그는 이렇게 조그마한 소리로 말하고 다른 미생물을 찾느라 바쁘게 레플러와 키프키, 가프키를 불러냈다. 이것을 보게. 내가 6주 전에 아주 작은 결절 하나를 이 동물에게 주사했네. 그렇게 작은 점에는 수백 개 이상의 막대기는 있을 수가 없지. 그런데 이제 수십억 개로 불어나서 정말 무서운 균이야. 이 기니피그의 사다구니 한 부분에서 온몸으로 퍼져나가서 그것들은 동맥의 혈관벽을 뚫고 자랐고 혈액을 타고 뼛속으로 들어갔고 뇌의 한 구석까지 들어가서 이제 그는 베를린 시내의 병원들을 찾아다니며 폐병으로 사망한 남자나 여자의 시신을 얻기 위해서 사정을 했다. 장례식장에서 지루한 날들을 보냈고 매일 저녁에 기니피그의 기분 나쁜 그르렁 소리와 바스락거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는 실험실에서 현미경 앞에 앉아 있었다. 그는 결핵으로 사망한 사람의 황폐화된 병든 조직을 수백 마리의 기니피그, 토끼, 3마리의 개, 13마리의 핥히는 고양이, 10마리의 퍼득거리는 닭, 그리고 12마리의 비둘기에 주사했다. 그는 이런 미친 짓 같은 대규모 실험을 멈추지 않았고 그 치명적인 치즈 같은 물질을 흰쥐와 시궁쥐와 야생쥐와 2마리의 마못에게도 주사했다. 미생물 사냥의 역사에서 이토록 지독한 철저함은 전혀 없었다. 아, 이 일은 좀 신경이 쓰이는데 고양이 앞발이 빠르게 움직이면서 균이 든 주사기 바늘을 치면 자신의 손을 찌를지도 모른다는 생각하면서 코어는 중얼거렸다. 보이지 않는 적과 혼자 싸우고 있는 코어에게는 유쾌하지 못한 일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고 항상 급박한 흥분의 순간이 존재했다. 단순한 흥분이라고 말하기는 더 비극적인 어떤 것이었다. 그러나 전혀 영웅처럼 안 보이는 이 작은 미생물 사냥꾼의 손은 실수하는 법이 없었다. 염화 제2수원으로 쉴 새 없이 씻은 두 손은 그저 점점 더 건조해지고 주름지고 검게 변했다. 그 옛날의 미생물 사냥꾼들은 자기 자신을 포함한 모든 것을 염화 제2수은 용액으로 닦았다. 그 작고 구부러진 간교는 모든 동물들의 몸속에서 잔혹하게 증식해 수백만에 이르렀고 동물들은 한 마리씩 죽어갔다. 코어는 부검을 하고 침침한 눈으로 현미경을 보면서 하루에 18시간씩 일을 해야 했다. 파랗게 염색된 간교는 오직 결핵에 걸린 동물이나 사람에게서만 발견된다니 코어는 레플러와 가프키에게 말했다. 두 사람이 알고 있듯이 난 수백 마리의 건강한 동물을 조사했지만 그 균을 본 적은 한 번도 없네. 그럼 의심할 여지도 없이 선생님께서 결핵의 원인균을 발견했다는 의미입니다. 아니야, 아직은 아닐세. 내가 그동안 해온 일들은 너 아마 파스텔을 확신시킬 수는 있겠지. 하지만 나 자신은 아직 완전히 확신하지 못하겠네. 이제 죽어가는 실험 동물의 몸에서 그 간균을 분리해야만 하네. 그것들을
소고기 촛질액으로 만든 고형 배지 위에서 길러서 그 견의 순수 침략을 얻어야만 하지. 다른 견들로부터 격리시켜 수개월 동안에 배양한 뒤에 그런 다음에 내가 그 배양된 것을 건강한 동물들에게 주사했을 때 그 동물들이 결핵에 걸린다면은 이렇게 말한 뒤에 코후에 주름 잡힌 얼굴에는 잠시 미소가 떠올랐다. 올해 볼로와 카프케는 성급히 결론을 내린 것이 부끄러워하면서 돌아갔다. 생각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조합을 시도하면서 코는 그 간견을 소고기 초책 젤리에서 순수 배양하려고 시도했다. 10가지가 넘는 다양한 초철액을 만들었고 시험관과 플라스크를 실온과 체온 그리고 열이 났을 때의 온도로 배양했다. 그는 똑똑하게도 기운이 가득 차 있는 병든 기니피그 폐를 이용했다. 호가 결핵을 일으키는 장군인이라고 생각한 그 까다로운 균의 증식을 방해할 다른 적균들이 폐 조직에는 없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위험을 감수하고 폐에서 얻은 물질을 수백 개의 시험관과 병에 심었지만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다. 간단히 말해 병든 동물과 사람의 몸속에서는 마치 열대 정원의 잡초처럼 잘 자라던 그 가나다란 간견이 코우가 요리해준 훌륭한 수프와 젤리는 것들도 보지도 않았던 것이다. 그는 난국에 부딪혔다. 그러나 어느 날 코우의 머리에 실패의 원인이 갑자기 떠올랐다. 문제는 이 결핵균이 살아있는 동물의 몸속에서만 자란다는 것이다. 그것들은 아마도 거의 완벽한 기생체인 것 같아. 그것들을 기르려면 살아있는 동물과 몸과 가능한 가장 비싼 배지를 만들어야만 한다. 이렇게 해 코호는 그 유명한 배지인 혈장 젤리를 발명했다. 보통 배지에는 자라지 않는 까다로운 미생물을 기르기 위한 것이었다. 혈장. 그는 도살장에 가서 금방 적은 건강한 소에 응고된 혈액에서 투명하고 노릇스러운 혈장을 얻었다. 그리고 혹시 들어갔을지도 모르는 잡균을 죽이기 위해서 그것을 신중하게 가열했다. 그는 수십 개의 시험관 하나하나에 그 혈장을 조심스럽게 넣고 병든 결핵 조직을 문질러 길고 평평한 표면을 만들기 위해서 비스듬하게 놓았다. 그리고 나서 그 경사진 혈장이 멋진 투명 젤리가 되도록 각각의 시험관을 가열했다. 어느 날 아침에 결핵에 걸린 기니피그 한 마리가 죽었다. 코우는 회색빛 노란 길조를 몇 개 떼어내고 내 균이 우글거리는 그것을 백금선에 조금 묻혀서 혈장 젤리의 촉촉한 표면에 여러 개를 도말했다. 힘든 일 하나를 무사히 끝낸 코우는 안도의 숨을 쉬었고 시험관들을 기니피그의 체온에 정확히 온도를 맞추어 놓은 배양기 속에 넣었다. 날마다 아침이면은 코우는 배양기로 달려가서 시험관을 꺼내서 안경 가까이 대고 보았지만은 아무것도 없었다. 또 실패했군. 그는 중얼거렸다. 결핵 조직을 도말한 지 14일 되던 날이었다. 내가 배양했던 다른 생물들은 모두 하루 이틀 지나면 커다란 침략을 형성했지. 그런데 이건 정말 모르겠군.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다른 사람 같았으면 그 쓸모없는 시험관을 집어 던져버렸을 것이다. 하지만 이 억센 머릿결의 시골 의사에 얻기 위해서 그의 수호천사는 낯익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기다리세요. 인내심을 가지세요. 결핵균이 어떤 때는 몇 달 혹은 몇 년이 걸려서 사람을 죽인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나요? 아마도 그 혈장 시험관 안에서 아주 천천히 자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코우는 시험관을 던져버리지 않았고 15일째 되던 날 아침에 다시 배양기를 찾아왔다. 그런데 혈장 젤리의 벨벳 같은 표면이 아주 작고 반짝이는 점들로 덮여 있었다. 코우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 렌즈를 꺼내서 황급히 눈에 끼고 시험관을 하나씩 자세히 보았다. 반짝이는 점들이 말라있는 작은 비늘 모양으로 보였다. 코우는 멍하니 시험관 하나를 꺼내서 솜으로 된 마개를 잡아 뺐다. 기계적으로 시험관 주둥이를 분진 번화가 뿜어내는 파란 불꽃에 대었다. 백금선으로 그 작고 부서지기 쉬운 침략종의 하나를 뜯어냈다. 그것들은 분명히 미생물일 거야.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채 그는 그것들을 신미경 위에 올려놓았다. 다음 순간 그는 자갈밭을 걷고 있는 자신의 여정에서 따뜻한 잠자리를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거기에는 죽은 노동자의 폐에서 그가 처음 목격했던 것과 똑같은 구부러진 간견들이 셀 수 없이 많았다. 그것들은 움직이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정식했고 살아있었다. 섬세하고 먹는 것도 까다롭고 크기도 작았지만 훈족 군사들보다 잔인했고 박물뱀 둥어리 1만 개보다도 살인적이었다.
엄밀하게 계획된 몇 달 동안의 실험을 마치고 코우는 이제 그의 첫 번째 성공을 확인했다. 그리고 인내와 세심함으로 그것을 증명해냈다. 나는 그의 시력에 대한 고전적인 보고서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실험을 읽었을 때 끝없는 완벽함과 세심함에 질려버렸다. 기력에 걸린 원숭이 상소 기니피그로부터 코우는 그 치명적인 간견을 43종류나 혈장 젤리 같은 시험관의 경사면에서 배양했다. 그 견들은 결핵에 걸리거나 결핵으로 죽은 동물로부터만 얻을 수가 있었다. 몇 달 동안 그는 작은 암살자들을 보살폈고 그것들을 한 시험관에서 다른 시험관으로 옮기면서 배양했다. 그는 놀라운 주의력으로 다른 미생물들로 오염되지 않게 했다. 이제 순수 배양된 이 간견들을 건강한 기니피그와 온갖 동물들에게 주사해야지. 만약 그 동물들이 결핵에 걸린다면 내 간견이 결핵의 필수 원인이라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이 믿게 될 것이다. 한 가지 고정된 생각에 지독하게 광적으로 집착하는 이 사람은 자신의 실험실을 아주 이상한 동물원으로 만들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을 아주 까다롭게 대했다. 마치 작은 동물 괴물처럼, 독일 괴물처럼 호기심에 찬 방문객들을 불친절하고 짓궂게 대했다. 혼자 1년의 반짝이는 주사기들을 소독했고 혈장 진리 시험관에서 배양한 주름진 미생물 덩어리를 조사했다. 간견들을 소량의 물에 넣고 갈아서 기니피그, 토끼, 닭, 시공지, 흰지 그리고 원숭이에게 주사했다. 아직도 만족스럽지 않아서 자연 상태에서는 결핵에 걸리지 않는 동물들에게도 주사해 봐야겠어. 그는 낮게 투덜댔다. 코우는 외국의 수소문에 실험실로 동물들을 가져와 자신의 사랑스러운 간견을 거북이, 참새, 5마리의 개구리, 3마리의 뱀장어에게 주사했다. 코우는 혈장 배양으로 기른 균을 금붕어 1마리에게 주사함으로써 그 환상적인 실험을 광적으로 끝냈다. 하루하루가 지내고 몇 주가 흘러가도 코우는 매일 아침 실험실로 들어가 그 기념비적인 동물들이 든 우리와 항아리가 있는 것으로 곧장 향했다. 금붕어는 여전히 입을 뻐금거리며 둥근 의항에서 평온하게 헤엄쳤다. 개구리들은 태연하게 개굴거리고 있었고 뱀장어는 그 미끈거리는 움직임을 계속했다. 거북이는 이따금 등껍질에서 머리를 내놓고 코우에게 윙크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당신이 나에게 먹이를 준 그 결핵균 좀 더 주세요. 이런 동물들에게 그가 주사한 균은 아무래든 해도 주지 않았다. 어찌되었건 그 동물들은 자연 상태에서는 결핵에 걸리지 않는다. 한편 기니피그는 척 처지고 불쌍하게 옆으로 누워서 헐떡였다. 몸이 결핵으로 끔찍하게 쇠약해졌고 한 마리씩 죽어갔다. 이제 코우는 실험의 마지막 고리를 채웠고 그 소식을 세상에 알릴 준비가 됐다. 결핵의 진짜 원인은 간균이 잡혔고 발견된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생겼다. 사람은 먼지 속에 있던 균을 흡입하거나 혹은 결핵 환자들의 기침 때문에 결핵균이 들어오는 게 분명해. 그런데 건강한 동물도 그런 경로로 병에 걸릴까? 코우는 당장 실험을 고안했다. 위험하고 힘든 일이었다. 내가 배양한 균을 연무 상태로 만들어서 동물에게 뿜어야만 할 거야. 하지만 그것은 살인범 10,000명을 감옥에서 꺼내는 것보다도 심각한 일이었다. 그 훌륭한 미생물 사냥꾼이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위험을 감수했다. 큰 상자를 만들어서 기니피그와 흰지, 토끼를 넣고 그것을 정원에 넣고 창문을 통해서 나무로 된 관을 연결했다. 상자 안에 있는 그 관의 끝에는 분무기 노즐이 있었다. 사흘 동안 하루에 30분씩 그는 실험실에 앉아 연무 상태의 균을 상자 안으로 펌프로 품어 넣었다. 상자 안에서 뛰다니는 동물들에게 흡입시키기 위해서였다. 열흘이 안 되어 3마리의 토끼가 소음을 헐떡였다. 병든 그들의 폐가 더 이상 공급할 수 없는 귀중한 공기를 얻기 위해서 투쟁했다. 25일이 지나자 기니피그는 생애를 마쳤다. 모두가 결핵으로 사망했다. 코우는 다루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균으로 흠뻑 젖어 있는 상자에서 동물들을 꺼내는 일이었다. 만약에 내가 그의 입장이었다면 차라리 보아서 뱀 한 상자를 만졌을 것이다. 그 치명적인 분무액으로 벽이 젖어 있는 작은 집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코우는 말하지 않았다. 조용한 코우가 자신의 영웅적인 행위를 자랑할 기회를 놓쳤던 것일까?
1882년 5월 24일 베를린의 한 작고 평범한 방에서는 생리학회표의 중요한 모임이 있었는데 에를리히와 저 유명한 비르효 등 독일에서 가장 훌륭하다는 과학자들이 모두 참석했다. 안경을 낀 주름진 얼굴의 키 작은 사람이 일어나서 자신의 논문의 얼굴을 가까이 대고 더듬거리며 말했다. 손에 든 소리는 약간 흔들렸고 음성도 가볍게 떨렸다. 로베르트 코흐는 탐복할 만큼 겸손한 태도로 사망자 7명 중에 한 명을 죽이는 보이지 않는 암살자를 어떻게 찾아냈는지를 담담하게 말했다. 목소리를 한 번도 높이지 않았는데 그는 이제 세계의 의사들이 이 작지만은 인류의 잔인한적인 결핵균의 모든 특성을 배울 수 있게 됐다고 이야기했다. 코어는 그 가냘픈 미생물의 숨은 장소와 그것의 강점과 약점을 자세히 설명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두려운 적을 격파하고 쓸어내기 위해 어떤 일들을 시작할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 마침내 코어는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이 혁명적인 논문을 두고 일어날 피할 수 없는 논란과 반론을 기다렸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일어나지 않았고 아무 말도 없었다. 결국 사람들의 눈이 독일 과학계의 황제이며 예언자인 비르효를 향했다. 찌푸린 얼굴로 그가 내뱉는 말 한마디가 질병에 관한 훌륭한 이론들을 파멸시키곤 했다. 모든 사람들이 비르효를 바라보았지만 그는 일어나서 모자를 쓰고는 방을 나가버렸다. 한마디 말도 없이. 200년 전에 레벤후크가 이렇게 놀라운 발견을 했다면 17세기 유럽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는데 몇 달이 걸렸을 것이다. 그러나 1882년 코흐가 결핵균을 발견했다는 소식은 그날 저녁에 생리학협회의 작은 방을 세워나가서 전선을 타고 캄차카 반도와 샌프란시스코로 퍼졌고 다음날 조간신문의 일면에 대서특필됐다.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코흐를 찾아왔다. 수많은 의사들이 미생물 사냥의 비법을 배우려고 배와 기차를 타고 베를린으로 황급히 몰려왔다. 그들은 코흐의 발밑에 앉아서 소고기 추출액 젤리 만드는 법과 목무림치는 기니피그의 몸에 균이 가득 찬 주사 바늘을 꽂는 방법을 배웠다. 파스테르가 한 일은 프랑스를 놀라게 만들었지만은 위험한 결핵균을 가지고 한 코흐의 실험은 세상을 흔들어 놓았다. 그러나 코흐는 숭배자들을 쫓아내면서 이렇게 말했다. 내가 발견한 것은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오. 그는 새로운 연구를 할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서 숭배자들을 멀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배우길 원하는 학생들을 피해 다녔다. 레벤후크처럼 그도 가르치는 것을 싫어했다. 그렇지만 그는 속으로 불평을 하면서도 독일어를 알아듣지도 못하는 일본인들과 아무리 가르쳐도 배우지 못하는 몇몇 미국인들에게 미생물 사냥법을 가르쳐야만 했다. 그는 파스테르와의 대전투를 시작했고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 말하겠다. 틈이 나는 대로 조스인 카프키에게 장티 부수견을 찾아내